네, 이번 시간에는 홍콩 증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홍콩 증시가 급락하면서 유아 관련한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니까 줍줍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과연 진짜 줍줍 기회가 맞는지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간단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얼마만큼 많이 순매수를 했는지 그 순위가 나와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뭔지 보니까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ETF라는 홍콩 증시에 상장한 ETF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테슬라, 애플, TQQQ, 아마존, 알파벳 이런 종목들을 다 제치고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에 올랐고, 이 기간 동안 순매수한 규모가 1억 7,3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 순위로도 이 기간 동안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한 게 삼성전자로 3,300억 원 정도고, 그 다음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2,900억 원 정도인데, 국내 해외 통틀어서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산 건데요.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최근에 주가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2월쯤에 이 ETF 가격이 홍콩 달러 기준으로 120달러를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60달러를 찍고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한 70달러 선에서 맴돌고 있죠. 작년 2월 대비로는 거의 반토막 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하고서 집중 매수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ETF가 뭔지 개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기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편의상 항생 ETF라고 할게요. 이 항생 ETF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HSCEI 혹은 홍콩 H지수라고도 불리는데, 거래소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상장일은 2003년 12월에 상장한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운용 자산은 265억 홍콩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4조 1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ETF가 코덱스 200인데 코덱스 200의 운용 규모가 5조 원이 조금 안 되는 4조 9천억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ETF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운용사는 홍콩의 항생 인베스트먼트라는 운용사고요. 연간 총 수수료가 0.65%로 ETF 치고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2.1%를 기록했고요. 이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홍콩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생 지수가 있고 또 하나는 홍콩 H 지수가 있습니다. 항생 지수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홍콩 기업, 중국 본토 기업, 외국 기업 중에서 우량한 50개 종목으로 구성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항생 ETF의 기초지수인 홍콩 H지수는 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우량한 중국 본토 기업 50개로만 이루어진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생 ETF는 홍콩 H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ETF이기 때문에 구성 종목도 지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알리바바, 중국 건설은행, 메이투안, 텐센트, 중국 핑안보험, 중국 공상은행, 차이나 모바일, 샤오미, 중국은행, 중국 초상은행,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IT와 금융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구성을 살펴보면 IT 업종 비중이 32%고 금융이 29%, 임의 소비재가 9.7%, 부동산 건설이 6%, 필수 소비재 5% 이런 정도 비중으로 섞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홍콩 증시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인데요. 작년부터 계속 많이 나왔던 뉴스였죠.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3조 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시작일 뿐, 기술기업 고삐 조인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투안도 반독점의 조사를 받으면서 과징금을 받았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게임은 정신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예고를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에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를 했고, 그러면서 뭐 당연하게 텐센트 주가도 굉장히 급락했죠. 이 항생 ETF를 구성하는 상위 종목인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이런 종목들이 이런 중국의 반독점 규제나 게임 산업 규제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항생 ETF도 그렇고 홍콩 증시 전반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 원인으로 중국 경기 침체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꼽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밸류에이션,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도 덩달아 떨어지면서 이중고를 맞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한마디로 중국의 경기는 하락하고 있는데 할인율은 나타나는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 기업의 할인 폭은 더 커지고 실적은 낮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급락 원인으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의 자금 비중을 보면 유럽계 자금이 한 22%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니까 유럽계 자금이 많이 이탈을 하면서 홍콩 증시도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중국 내 코로나가 다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거는 최근 중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 추이거든요. 그동안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를 하면서 1일 확진자가 200에서 300명 수준으로 잘 관리를 해왔는데 최근에 다시 1000명, 2000명, 3000명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도 다시 강력한 봉쇄 정책을 꺼냈는데 감염 지역을 봉쇄하면 코로나 확산은 막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겠죠. 이 홍콩 증시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이 바닥이다 하고 생각하고 투자자들도 몰려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한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적인 의견은 홍콩 증시는 지금이 역사적 저점인 건 맞는데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의 최현석 연구원님이 낸 보고서를 보면요. 이 홍콩 증시는 역사적 최저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다. 가격 매력은 있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보시면 홍콩 H지수의 PBR이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인 0.65배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때뿐만이 아니고 코로나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보다 더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상황이고 하지만 악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최원석 연구원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지금 홍콩 기업은 중국 본토 주식 대비 50% 가까이 디스카운트 됐다. 그리고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공포 심리로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 지수의 반등 가능성도 있는데 반등을 보이게 되면 이 기회를 활용해서 홍콩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이기를 권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역대 위기로 보는 홍콩 증시의 지지선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동안 홍콩 증시의 역사적인 저점을 봤을 때 2011년과 2018년에 PBR의 중간값을 적용을 하면 올해 항생지수의 하단은 6,800에서 7,200포인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 H지수가 6,000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7,300까지 올라왔으니까 아직은 하나금투에서 생각하는 지지선, 저점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을 보면요. 홍콩 H지수가 우크라이나와 코로나 충격으로 급락을 했는데 단기 지지선은 6,500포인트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시장 패닉에 대응하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전망은 이렇고요. 그러면 주요 구성 종목별로 전망은 어떤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야후파이낸스하고 인베스팅닷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항상 ETF 구성 비중 상위 10개 종목의 PER하고 목표 주가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지금 이 목표 주가 평균을 보면 최근에 이 구성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간의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목표 주가까지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생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도 알아봤는데요. 우선 홍콩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다르게 최소 주문 단위가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주식 주문을 할 때 한 주 단위로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홍콩 증시는 뭐 100주, 200주 막 이런 식으로 최소 주문을 해야 되는 수량이 있습니다. 이게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 항생 ETF 같은 경우는 최소 주문 단위가 200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할 때 200주, 400주, 600주, 800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주당 가격이 75 홍콩 달러니까 주문을 하려면 최소 200주를 주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30만 원이 있어야지 주문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 번에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주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큰 부담이 없겠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직접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될 점은 환율인데요. 이 항생 ETF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를 홍콩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홍콩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콩 달러는 이 달러 페그제라는 고정 환율 시스템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콩 달러를 1달러당 7.75에서 7.85달러로 고정을 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달러 움직임을 보면 미국 달러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밑에 봉 차트가 원 홍콩 달러 차트고 위에 주황색 선 차트가 원 달러 차트인데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 차트는 최근 10년간 원 홍콩 달러 환율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최근 10년간 이 원 홍콩 달러는 130원에서 160원 사이를 거의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범위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동안 원 달러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거의 움직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달러에 연동하는 홍콩 달러도 마찬가지로 거의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 홍콩 달러는 155원 정도 되니까 거의 역사적 고점 부근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원 홍콩 달러 환율은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홍콩 달러의 가치가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고 그만큼 홍콩 달러의 자산 가치도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홍콩 달러 환율의 최근 10년간 평균이 145원인데 지금 환율이 10년간 평균이 145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한 6.5%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항생 ETF에 투자를 해서 10% 정도 이익이 나더라도 이 환율로 6.5%의 손실이 나면 실제 수익은 3.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언제나 이런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항생 ETF 말고 홍콩 H지수를 추정하는 다른 ETF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크게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상품과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이 있는데요.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으로는 CSOP라는 홍콩의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상품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미래셋의 자회사죠. 글로벌 X가 출시한 두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항생 ETF는 이제 한 배수, 그러니까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상품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품은 2배 레버리지 상품이고 이 상품은 역으로 2배를 추정하는 일명 곱버스 상품이죠. 그리고 이것도 2배 레버리지, 이거는 역으로 1배 추정하는 인버스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홍콩 H지수를 2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고요. 또 역으로 1배 추정하는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율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런 환율 변동 싫다라고 하시면 우리나라에 상장한 ETF 중에서 뒤에 H가 붙은 이 환해지 상품을 구입하시면 홍콩 달러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지수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홍콩 H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굳이 항생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유동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쪽에 순자산 총액을 보면 항생 ETF의 순자산 총액이 가장 크죠. 우리나라 상장 ETF들은 한 500억에서 700억, 적은 거는 80억, 60억짜리 ETF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상장한 다른 ETF들도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ETF의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이게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순자산 총액이 너무 작으면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가격에 제대로 사거나 팔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투자할 때는 가급적이면 순자산 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세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해외 상장 ETF와 국내 상장한 해외 ETF 간의 세금 적용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해외 상장 ETF에 대해서는 분배금은 15.4%로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거두면 250만 원은 기본 공제하고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손익통산을 허용하고요. 그런데 국내 상장한 해외 ETF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배당소득세는 똑같은데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이것도 15.4%의 배당소득세로 걷어갑니다. 그런데 세율은 조금 낮지만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하고는 다르게 기본공제가 없고 손익통상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 ETF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 2천만 원 이상을 거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누진세를 적용을 합니다. 수익을 많이 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보다는 홍콩에 상장한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겠죠. 물론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내 해외 증시 간의 세금 차이나 연금저축 등을 이용한 절세 방법은 저희 채널에 정리한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증시에 상장한 항생 ETF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